안녕하세요. 이선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2019학년도, 저 2018년이니까 2019학년도 1, 2월 기본 이론 강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는 저희가 전체 강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1, 2월 강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쌤들이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 안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아마 강의 안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 정리를 할 거고, 두 번째 시간에는 거기에 이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논술, 서술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부터는 교재, 진도, 본격적인 그 이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생님들이 오늘 아마 자료를 2개 받으셨고, 그 다음에 1장짜리 자료 받으신 거 있나요? 그렇죠. 상담 카드라는 거 받으셨죠. 요 상담 카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요건 이제 직강 선생님들에 한해서 나가는 부분들인데, 요건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직강 같은 경우에는 그 모의고사 보고 그다음에 강의를 진행을 할 때 그 2달짜리 한 강의에서 한두 번 정도씩은 상담을 하는데요. 그 상담에 있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파악하는 사항들도 있지만 쌤들이 미리 기록을 해두시면 좀 더 빨리 제가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상담 기록 부분은 제가 쓰는 부분이에요. 제가 쓰는 부분 혼자 고민하시면 뭘 채우라는 얘기냐. 아니고 전혀 아니고 쓰고 싶은 것만 쓰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름 안 쓰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도 아무리 쓰기 싫으면 이름은 써주셔야 되고요. 이름 써주시고 전공, 응시하는 전공, 요게 가장 필수고, 그다음에 현 거주지 같은 경우에는 쌤들이 이제 학원으로 일단 직강에 나오시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파악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거주지를 쓰라고 하는 거니까 막 세부적으로 몇 동 몇 호 이런 걸 쓰라는 게 아니고 노량진에 사시는지 아니면 어디 다른 지역에서 멀리 통학을 하시는지 그런 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험사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 기본적으로 제가 파악하는데 알면 좋은 부분은 이전에 교육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공부를 얼마나 하셨는지, 시험 경험은 몇 번 되시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좀 알고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일부러 점수 쓰는 칸은 넣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담하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면서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낼 테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다 쓰는 것도 싫잖아요. 사실 이렇게 쓰기 싫으니까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확인을 하셔서 오늘 수업 끝날 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보고 상담을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상담 카드 먼저 말씀드렸는데 상담 카드가 있다는 걸 보니까 상담을 하는 거구나 이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받으신 2개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간 계획서라고 해서 나와 있는 자료 부분을 보시면 전체적인 강의의 흐름 나와 있습니다. 그쵸. 저희는 1월, 2월 해서 보시면 대부분의 교육학 강의는 2달, 2달 텀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1, 2월에 전체 진도가 다 나간다는 얘기냐? 나갑니다. 1, 2월에 전체 진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가는 거고 3, 4월에도 한 번 더 나가는 거고 5, 6월, 7, 8월 형식은 다르지만 주로 다루는 활동이나 내용들, 교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달마다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끝을 내는 강의가 반복된다. 자, 1, 2월 강의 저희가 지금 하게 되는 강의인데요. 논리적 글쓰기의 기본, 그다음에 교육학 이론의 개념적 틀을 잡는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자, 전체 영역에 대한 구조화를 가장 큰 목표로 잡는다. 그래서 큰 구조 이론들의 관계,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구조화에 집중을 합니다. 구조화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정말 1, 2월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 교육학 이론에 대한 정확한 구조화입니다. 누가 그려주기보다는 제가 그려드릴 텐데요. 좀 이따가 같이 그릴 텐데요. 그려드리기는 하는데 선생님들 스스로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그 내용들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구조화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구조화가 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는 쌤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기본서, 이론서, 상학원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1, 2월 강의도 그렇고 3, 4월 강의도 그렇고 기본 교재는 같습니다. 그 이론서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데 차이가 뭘까?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얕게라도 전체를 다 다루는 게
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다, 구조화를 한다, 아, 저런 게 있었지라고 해서 일단은 전체 이론을 한 번은 다 훑고 지나가는 게 1, 2월 강의의 목표가 되는 거고, 3, 4월 같은 경우에는 구조화가 되었다를 전제로 해서, 네, 이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중요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자체는 같아서 심화 반복은 맞는데 좀 다루는 방식이나 내용의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강의 저희가 지금 그래서 구조화 자료를 제공한다. 우리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빈칸 자료 있었죠. 오늘 나간다고 한 교육의 이해라고 하는 빈칸 자료가 나가게 되는데 그게 구조화의 절대적인 틀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구조화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구조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매 챕터 시작하는 시점에 항상 큰 구조화를 하고 들어갈 거예요. 큰 스토리를 파악을 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쌤들도 같이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 강의 형성평가가 있습니다. 형성평가는 이전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 그 다음날 그 다음번 수업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도가 나갔으면 내일 수업 시작할 때는 형성평가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단답형 형식의 문항으로 확인을 하고 풀이를 합니다. 자, 스터디 이야기 있죠. 스터디는 자율적으로 참여하십니다. 강제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스터디 원하시는 경우에 짜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스터디 신청서 돌릴 건데요. 이제 필수는 아니고 원하시는 경우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디 제가 짜드릴 때는 보통 3명, 4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짜드리는데 가급적 전공을 섞어서 다른 전공끼리 공부하시도록 스터디를 짜드릴 겁니다. 스터디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내일쯤 한 번 더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내일 바로 보게 되는 모의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좀 한 3주, 4주 정도 지나고 나서 2회차 모의고사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기는 있는데 일단 1, 2월에는 저희가 모의고사를 2번 보게 됩니다. 모의고사 보고 나면 제가 첨삭해서 그 첨삭 사항은 그 다음 주에 다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직강 선생님들은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개인 상담이 있어서 역시 원하시는 경우 가급적 많이 하시면 초반에는 특히 제가 다 잡아드리는 건 아닌데 그리고 상담하실 때도 뭐 상담하러 와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전공도 아니고 교육학에서 뭐 무슨 얘기를 할 게 있을까 하고 궁금해서 오시는데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방향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현재 내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또 신청서를 돌릴 거예요. 신청서를 돌리면 거기에다가 쌤들 이름이랑 가능한 시간이랑 그러니까 가능한 그 날짜 좀 이따가 체크를 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없는데 왜 없지?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또 있어요. 1, 2월 강의, 3, 4월 강의, 5, 6월 강의까지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되는 걸로 짧은 글쓰기 연습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글쓰기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리긴 할 텐데 노트 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다 커서 저 요새 이번 올해 지금 고민 중인 게 할까 말까 고민 중인 거긴 한데 그 공부 계획표 검사도 해볼까. 원래 이게 전공쌤들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상담할 때 들고 와서 보여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매번 상담을 뭐 많이 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안 되면 중간에 한 번이라도 공부 계획 쓰신 거 있으면 복사해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그걸 왜냐하면 너무 계획을 다들 안 잡고 특히 초반에 계획을 좀 잡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도 해볼까 생각 중인데요. 계획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공부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브노트는 해도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서브노트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꼭 내가 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계획은 꼭 잡으셔야 돼요. 계획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좋은데 잘 되기가 힘든 공부 양이에요.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반부에 계획, 요새 다이어리도 정말 잘 나오죠. 공부 이렇게 계획 잡을 수 있는 다이어리가
뭐 초중등 학생용으로도 따로 나오고 또 보니까 이렇게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용으로도 따로 나오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대로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큰 구조는 좀 잡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스케줄로 무엇을 위해서 이 공부를 하고 있다를 좀 인식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서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예, 강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똑같이 매주 월화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모의고사도 제가 첨삭을 해서 드리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예전에는 제가 메일로 받았었는데 그 메일을 소팅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올해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인강 쌤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의에 제공되게 되는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첨삭 게시판이 따로 들어가는데 그 첨삭 게시판에 첨삭 일정에 맞춰서 그 쓰신 답안을 스캔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고, 근데 스캔이나 사진 찍는 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시다 그러면 타이핑을 하셔도 좋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쓴 손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로 타이핑을 하시면 아무래도 실제로 쓰는 글보다 글이 훨씬 더 잘 써져요. 타이핑으로 쓴 글 자체가, 내용 자체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파일을 기간 안에 올리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그 게시판에 다시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올리실 때, 모의고사 첨삭 받으실 때 개별 상담 대신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거기다 같이 써주시면 제가 보고 그것과 맞춰서 같이 또 답변을 드리거나 이야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화요일 오후에는 특강이 있어요. 저희가 수업 끝나고 나서 2시부터 1시 30분에 수업이 끝나면 2시부터 특강이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1월부터 4월까지는 핵심 주제 중심의 단락쓰기 특강, 짧은 글 쓰기를 주제 중심으로 연습하는 특강. 작년까지는 주제별 특강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주제별 특강이었는데 올해 조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단락쓰기 특강을 할 거고 5, 6월에는 구조화 특강. 이때는 구조화가 완전히 끝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면서 세부사항을 같이 챙겨나가는 구조화 특강을 2달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7, 8월은 중요 교육 정책 부분이나 혹시 테마가 있으면 그런 테마 중심으로 마지막 그 특강 이론 정리를, 주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시간은 보통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안에 끝나니까 아무리 길어도 1시간 반을 넘기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로 예측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당장 오후에 주제 쓰기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 1월부터 4월까지의 특강 자료를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쓰는 연습, 이런 문제를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본문에 한 단락 쓰는 연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몇 번씩 되어 있으시면 후반부에 글쓰기가 굉장히 편안해요. 그냥 이론 공부만 하시면 알고 있는 사항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강조하면서 주요 사항들을 강조하면서 글 쓰는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1, 2월에는 교육 상담 영역까지 짧은 주제 쓰기 연습을 특강에서 할 예정입니다. 관련된 주제는 본 수업에서도 알려드립니다. 본 수업에서도 주제는 드리니까 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되시는 경우쌤들이 들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1년 동안 공부 계획 잡는 건데요. 사실은 뭐 강의 일정 따라가시면 거의 이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1, 2월에 특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1, 2월 강의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식인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강의를 들으시는 경우 공부는 반드시 복습 위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험 공부 핵심 복습입니다. 혼자 공부하시면 혼자 이해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강의를 들으시면 주요 사항들에 대한 설명이나 이해는 강의에서 대부분 다 제공을 하죠. 그래서 미리 굳이 안 읽어오셔도 돼요. 많은 내용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되게 의욕이 넘쳐서 내일 예습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느냐 미리 읽어오고 싶다 생각을 하시겠지만 바로 복습을 하시면서 느끼실 겁니다. 복습을 다 못할 것 같다.
내일 수업 전에 복습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시험 공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복습,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특히 1, 2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해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이해에 초점을 맞추시고 자료에도 쌤들이 필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필기하실 때도 너무 많은 걸 다 쓰거나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요한 부분들, 체크하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사항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 수업을 들으실 때 포인트는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업을 이해 위주로 들으셨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 복습은 반드시 그날 끝냅니다. 수업을 한 날 끝냅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반드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전공 수업이나 뭐 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화 후반부에 월화 오후나 저녁 시간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날 공부했던 교육학 내용을 복습하시는 게 조금 어려운 스케줄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날 조금이라도 보고 넘어가는 거랑 무작정 오늘 전공해야지라고 넘겨서 그 다음 밤 며칠이 지나고 나서 교육학을 보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계획이 중요하고 그날 끝내야 되고 이런 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할 양이 너무 많은 시험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적고 시간이 충분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고 며칠 놀다가 공부 복습해볼까? 그래서 복습 열심히 하고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 끝을 낼 수가 없어요. 양 자체가. 그러니까 임용시험이 힘든 이유가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든 시험이거든요. 그러려면 최대한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알뜰하게 쓰는 게 결국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수를 받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습은 수업이 끝나면 사실은 미루지 마시고 바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시 반에 수업이 끝나면 식사하시고 아무리 늦어도 3시경에는 좀 빠르시면 더 빠르신 경우에는 2시 반에도 시작하시겠지만 아무리 늦어도 3시부터는 교육학 공부 시작하실 수 있어요. 복습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원래는 제일 좋은 건 1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막 황급히 다들 짐을 싸서 막 이렇게 뛰쳐나가시는 것보다는 원래 그 자리에 잠깐 앉아서 정말 잠깐 앉아서 10분을 보셔도 상관없으니까 10분이고 20분이고 앉아서 넘겨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날 했던 부분들을 맞아 이런 게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까먹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밥 막 열심히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막 밥을 열심히 먹고 책을 펴면 그래서 뭐 했던 것 같긴 한데 맞아. 의외로 까먹는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배가 고픈 시간은 맞지만 그때가 되면 바로 펴셔서 많이 안 보셔도 되니까 진짜 10분이라도 앞에 봤던 맞아 이런 거 있었지. 빨리 넘기면서 한번 짚어보시고 식사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부터는 조금 애를 쓰셔서 이런 게 있었지. 맞아. 내가 혼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구조화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세부 키워드들도 기억해야지라고 막 애를 쓰시는 거. 그렇게 해서 복습은 가급적이면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뭐 끝날 때까지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보통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고 넘어가요. 넘어가서 그 다음날 복습을 하실 때 어제 거 조금 남았는데 그거 조금만 보고 오늘 거 복습해야지. 망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복습은. 어제 게 조금 남아있죠? 안 봐야 돼요. 제끼고 오늘 거부터 보시는 거예요. 오늘 거부터 보시고 시간을 남겨서 어제 걸 봐야지 어제 걸 왜냐하면 순서가 어제 거에 이어서 보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걸 하고 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조금씩 더 밀려서 마지막에는 기간 안에 끝을 못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정해놓고 타이트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3시부터 복습을 한다. 그러면 6시까지 3시간 동안은 열심히 해서 끝을 내야지 해서 막 해서 끝이 나면 끝인 거고 안 되면 조금 더 저녁 시간에 좀 더 보더라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시다 보면 또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절대 하루 안에 끝나지가 않더라. 양이 너무 근데 첫 주는 그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첫 주는 그걸 잘 못 느끼시는데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넘어가시면 확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 한 주에 끝날 복습 분량이 아닌데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절대 끝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계속 쪼개가면서 안 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냐라고 고민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얕게 보시더라도 보고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 번 어떻게 가볍게 보든 깊게 보든 여러 번 다 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초반부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도 될까? 찝찝한 마음이 있으면 한 번 더 보시더라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막 20분 남았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찜찜했던 부분들을 다시 들여다보더라도 일단 끝까지 보시는 게 중요해요. 끝을 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그래서 얕게 보더라도 내가 볼 수 있는 시간 안에 전체 복습을 다 끝낼 수 있는 계획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1월 공부는 복습만 안 밀리면 성공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1월 공부는 강의를 성실하게 들으셨고 그다음에 그 강의 내용에 대한 복습을 그때그때 밀리지 않고 끝을 냈다. 정말 열심히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정말 1월 후회 없이 잘 보내신 거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짧은 주제 쓰기, 주당 2개씩 하는 거. 이거 아까 노트 검사한다고 했던 그겁니다. 좀 이따가 쓰는 방법 말씀드릴 겁니다. 자, 모의고사는 저희가 봐나갈 거니까. 자, 교육학 개론서 1회독, 2회독 얘기가 있는데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교육학 개론서는 딴 게 아니고 아마 설명회나 이런 거 보셨으면 거기서도 얘기하겠지만 교직 수업 들으실 때 처음 듣는 수업에서 쓰셨던 교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개론이나 교육의 이해라는 이름으로 쌤들 들으셨던 수업에서 썼던 교재 있잖아요. 그 교재 있으시면 아직 저희가 첫 주차, 둘째 주차는 조금 여유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빠르게 훑듯이 그냥 진짜 넘기듯이 소설책 읽듯이 가볍게 한번 읽어두시면 아무래도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좀 넣는데 스토리 중심으로 좀 잡히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책이 없다.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보실 때 굳이 막 하나하나 열심히 여기는 이런 말인가 고민하면서 밑줄 치면서 막 자료 요약하면서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읽으실 거면 안 읽으시는 게 낫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1월 강의의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1월 강의 들으실 때 보면 또 같이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서브노트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를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쌤들이 보신 자료들도 보면 그 합격수기라든지 이런 걸 읽어보면 꼭 자기 자료 만들어야 되고 초반부터 열심히 잘 만들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정말 그 자기 공부 스타일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스타일이면 만드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이론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냥 그거 보면서 외우는 스타일이다. 그 반복해서 볼 때 더 잘 외워지는 스타일이다. 그럼 안 만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가장 잘 되는 스타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막 만들었는데도 나중에 보면 괜히 만들었다면서 시간 낭비였다고 막 후회하시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안 만들어 놓고 갑자기 7월 달이 돼서 그때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와 보니까 다들 만들었는데 나만 안 만들었다면서 막 불안해서 그때 다시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되게 팔랑팔랑 하거든요. 특히 수험생활을 하시면 남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난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밤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막 되게 너무 시간을 막 보낸 것 같고 후회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스타일로 빨리 결정을 하셔서 나는 내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만드시고 근데 그 내 자료를 만들 때도 손으로 안 써도 되고 난 타이핑을 해도 된다. 그냥 문서화해서 그거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핑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새 원래 그렇게 툴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타이핑 하시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손으로 쓰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서브노트를 만드시거나 개인 자료를 만드실 때 특히 1, 2월 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완벽하게 못 만드니까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1, 2월 달에 만든 자료를 나중에 5, 6월 달에 보잖아요. 되게 웃겨요. 다 써져 있어요. 특히 또 1, 2월 달에 서브노트 만드시면 많이 느끼시는 게 처음에는 좀 덜한데 두 번째 챕터만 넘어가도 다 쓰고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그대로 옮겨서 그냥 토시만 빼고 거의 키워드를 그대로 쓰면서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닫잖아. 이거 이럴 바에는 그냥 책을 보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스스로 느껴요. 왜냐하면 1, 2월 달에는 그걸 가려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정확한 정보들을, 그러니까
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절대로 이때는 완벽한 서브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드시는 경우에는 욕심을 버리시고 조금 다 안 써도 되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부분들을 뼈대 중심으로 해서 그려놓고 3, 4월 달에 좀 더 세부적으로 완성시키고 5, 6월 달에 추가되는 것은 또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걸 완벽하게 완성본을 만들어서 이것만 봐야지 하는 건 불가능한 공부 방식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그러니까 매 강의마다, 매 분기마다 서브노트를 새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1월 달에 만들었던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몇 개를 빼다 보면, 에이, 이럴 바에는 새로 만드는 게 낫겠어.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도 보면 또 7, 8월 달에, 와, 이런 것도 했어야 되네. 새로 만들어야지. 근데 그러면 진짜 서브노트만 자료 정리만 하다가 그냥 끝나요. 시험 공부가. 내가 내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절대 완벽한 서브노트나 정리 자료는 한 번에 나오지 않으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고 계속해서 수정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 정도. 그다음에 교육학이랑 전공 공부 시간은 전공쌤들도 조금 전공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공부 스타일은 교육학 이틀, 나머지 전공입니다. 하루나 반나절 정도는 쉬시고요. 하루 반나절이 아니라 하루 쉬고 반나절을 더 쉬시는 거 좀 과하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풀로 쉬시거나, 근데 아직은 풀로 쉬셔도 돼요. 근데 1, 2월 달에 또 근데 이제 올해 지금 4학년 쌤들 같은 경우는 풀로 쉬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한 반일 정도를 쉬시는 게 낫긴 하지만 1년 계획을 쭉 잡고 가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루 정도는 아직은 쉬시는 게 좀 낫겠죠. 그럼 이틀 교육학, 4일 전공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정 찝찝하시면 이제 쉬는 날 그 마지막 부분에 한두 시간씩 교육학이나 전공 가볍게 보는 시간 정도 그 정도만 넣어두시고 일단 쉬시는 게 맞아요. 계획을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많이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교육학을 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 3, 4, 5, 6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인 공부 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 쪼개서 공부를 하시면 생각보다 많이 못 봐요.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육학 강의 들으시는 그날 풀로 교육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월화 교육학 하시고 나머지 수, 목, 금, 토 전공을 하시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쉬시고 목,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전공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꼭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 그 전공 강의 일정이나 공부 상황에 맞춰서 쉬는 날을 하루 정도 적당한 때 끼워 넣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확인하려고 그 다음 시간에 매번 형성평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네, 뭐 그거는 보고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잘 안 될 텐데 초반에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 강의 일정 별거 없죠. 내일 1회 모의고사를 본다. 그리고 일단 예정상 2월 6일 화요일 날 2회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 그러면 모의고사 첨삭안이 나가는 거예요. 쌤들이 내일 내시는 모의고사 답안에 대해서 첨삭을 해서 다음 주에 드립니다. 직강은. 인강은 거기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강쌤들도 공부 스타일이 똑같은데 인강쌤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강의를 들으시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 마치 내가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막 굉장히 고통스럽게 듣잖아요. 꾸역꾸역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강 같은 경우에는 앉아 있으면 중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잠깐 어디를 갔다 와도 끝나 있죠. 끝나 있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인강은 내가 안 보면 안 끝나죠. 그래서 뭐 하다가 잠깐 그걸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멈추죠. 멈추고 뭔가를 잠깐 하다가 다시 와서 보고 있다가 잠깐 멈췄다가 안 들리면 다시 앞에 돌아가서 잠깐 보다가 에이 이러면서 다시 보다가 하다 보면 4시간짜리 강의가 끝도 없이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듣고 나면 다들 대부분 지쳐요. 그래서 공부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수업 들었으니까 됐어요. 라고 넘어가는데 안 하신 거예요. 복습을 안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 시간은 시간대로 근데 공부는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본 것 같은데 내가 혼자 뭘 쓰려 그러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강쌤들이 공부하시기 훨씬 더 힘들어요. 정말 강한 의지와 높은 자기조절 능력. 그래서 어지간한 일이 아니고는 내가 이 강의를 들을 땐 근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강의 들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들을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강의를 들으면 안 켜지죠.
강의를 애초에 처음부터 틀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강의를 들을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 다른 걸 하다가 보면 밀려서 나중에는 막 계속 이렇게 다 2배속으로 이렇게 듣고 라디오 듣듯이 듣고 좋은 이야기였다 이러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러실 건 아닌데 그 듣는 순간에는 일단 어지간한 그러니까 똑같이 현장에 나와서 강의 듣는다는 기분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렵죠. 그래서 시간도 비슷하게 맞춰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직강 시간이라든지 그다음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 좋은 점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태해질 수 있으니까 그 듣는 시간을 항상 딱 고정시켜가지고 꼭 월화 오전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서 계속 들으시는 경우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육 페이지를 보면 한글 맞춤법 백제라고 해서 저희 강의에서는 매 강의 보게 되는 맞춤법 확인 자료입니다. 요새는 선생님들이 맞춤법 잘 안 틀리세요. 드물게 틀리세요. 드물게 틀리긴 하지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니까 가볍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틀리면 글의 전체적인 신뢰가 많이 떨어지죠.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맞춤법이나 그 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크진 않죠. 한 1, 2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 2점 때문에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글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게 글씨체, 그다음에 맞춤법, 어문 이런 부분들에서 문장 등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잘 쓰는 글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맞춤법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여기 보면 100가지 정도 사례가 나와요. 100개 좀 넘어요. 사례가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사항들은 선생님들이 잘 지키십니다. 근데 교육학 논술을 쓰실 때 실수를 하실 수 있는 항목들만 따로 체크를 할게요. 8페이지를 보시면 6번에 던과 든 있죠? 말할 때는 흔히 틀리는데 글을 쓸 때도 은근히 틀립니다. 던과 든 구분해야죠. 자, 여기 보시면 던은 과거의 의미가 있고 드는 선택의 의미가 있다. 하든 말든, 그죠? 하던 말던이 아니고 하든 말든. 그다음에 던 같은 경우는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할 때 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제 집에 왔던 사람이 민주 신랑감이래. 오,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민주가 누굴까?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그다음에 배든 사과든 마음대로 먹어라. 좋은 얘기네요. 자, 그래서 든과 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논술에서 이런 표현을 쓸까 싶긴 한데 든, 선택의 표현은 드물게 가끔씩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표현을 쓸 때는 과거에 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넘겨요. 이건 평소에 쌤들이 잘 쓰시면 좋은 거고 10페이지 많이 안 넘겼네요. 10페이지에 16번 보시면 맞추다, 맞히다 있습니다. 이거는 평소 언어 생활에서 거의 맞춰서 쓰기가 저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쓰기가 어려운 표현이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옳은 답을 대다, 즉 정답을 이야기를 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맞히다가 맞습니다.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 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정답 맞히는 거, 그래서 그 정답 문항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난이도라든지 변별도라든지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맞히다라는 표현을 써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맞추다가 아닌 맞히다. 정답이 있는 거고 목표가 분명히 있는 부분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건 맞히다. 그러니까 발음상은 맞히다죠. 맞히다인데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정확하다. 여기 보시면 프로야구 우승팀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 이런 식으로. 맞추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나란히 비교를 해서 보는 거. 시험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이랑 답을 맞추어 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내 답이랑 친구 답을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맞추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 평가 파트에서 정답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서술어는 맞히다라는 표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봤는데도 답을 쓸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순간 헷갈려요. 맞추다 맞히다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그것만 기억이 나고 뭘 써야 하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옳은 답을 댄 학생들의 경우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이게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표현상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해만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애매하게 어려운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 아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정답인가 아닌가가 헷갈린다. 틀릴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럴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은 11페이지 가장 중요한 다들 알고 있지만 엄청 틀리는 28번과 27번에 있는 로서와 로서입니다. 진짜 우리나라 말에 로서와 로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엄청 틀려요. 멀쩡하게 써도 이상하고 이거 학술 서적도 읽어보면 엄청 틀려요. 엄청 틀려요. 그러니까 출판된 책들에서조차 다 틀리게 쓰는 표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정말 확신이 있는 로서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읽는 사람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하지 않나? 라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28번을 먼저 봅니다. 로서 나와 있죠. 로서는 자격,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 이게 가장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많이 헷갈리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때 그러잖아요. 로서는 항상 사람이 앞에 오고 로서는 항상 사람이 아닌 도구가 앞에 온다. 사람이 아닌 물건이 온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신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학과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교육학처럼 이렇게 학문을 가지고 뭘 할 때는 그 자격이 되는 것이 꼭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단이나 도구가 되는 것이 꼭 물건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 구분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로서 자격 보시면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하다니. 친구로서 충고를 한다. 그래서 로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자격으로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런데 로서 같은 경우에는 수단이나 도구죠.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로서는 원래. 여기 보시면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그죠? 도끼를 가지고. 그죠? 라고 바꿔도 말이 되는 경우에는 로서를 쓰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던 거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하다니를 만약에 교사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다니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로서가 맞겠죠. 근데 그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다 이런 경우에는 로서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칼로써 과일을 깎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도구의 의미가 들어갈 때는 썰을 생략하고 더 많이 씁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다. 칼로 과일을 껍질을 벗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애매하신 경우에는 서나 썰을 빼서 말이 되면 빼고 쓰시는 게 안전해요. 빼고 쓰시면 의미에 큰 어려움 없이 전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로서는 안 쓰시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써는 안 쓰시는 게 안전하고 썰을 뺐을 때 말이 되면 무조건 썰을 빼고 쓰세요. 썰을 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앞에 특히 우리가 이제 로서를 쓰는 경우는 교사로서, 그다음에 뭐 교육자로서, 그다음에 학생으로서 이런 표현들에서 주로 쓰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표현들에만 쓰세요. 로서를. 쓰시고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돌려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으면 가급적 돌려서 다른 표현으로 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 이게 파생된 건데 함으로써와 함으로 이게 뭐 그 문법상으로는 그 형태 자체가 그 다른 거긴 한데 내용상으로도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함으로 같은 경우에는 밑에 받침이 살아있죠. 받침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하는 것을 가지고 수단이나 도구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를 보시면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의미가 가질 때는 받침을 살립니다. 그다음에 함으로 같은 경우에는 이유입니다. 이유.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이랬을 때 부지런함으로가 아니라 부지런함으로. 근데 보시면 느껴지죠? 굳이 이렇게 써야 할까? 부지런하니까 잘 산다. 라고 쓰면 안 될까? 부지런하기 때문에 잘 산다. 라고 쓰면 안 될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굳이 받침을 살릴 것이냐 풀 것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안전한 표현이 있으면 안전한 표현으로 돌려 쓰시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풀어 쓰시는 경우에 그 어형상 틀렸다고 잘못 인지하시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가지고 글을 쓰는 내 입장에서 전달이 깔끔한 의미로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만 꼭 요거 수업하고 나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내일 모의고사 보잖아요. 다들 로서 엄청 써요. 막 써요. 그래서 나는 구분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어제 공부를 했으니까 쓸 수 있으니까 써야겠다고 막 쓰시는데 안 쓰시는 게 안 쓰고도 안전한 그 유려한 글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접근이니까 다양하게 연습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나면 저희가 볼 게 그렇게 많이는 없고요. 1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거 45번 바램 이거 잘 안 틀리게 쓰시죠? 바램은 이걸 교육학에서 쓸까? 굳이 이런 말을 쓸까? 그렇죠. 안 쓰죠. 근데 이론에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 이론이 있어요. 글래서의 현실치료 기법이라고 해서 상담 이론에 보게 되면 네 가지 WP 절차 중에서 마지막 그 중간 첫 번째 단계가 바람이라는 단계가 있거든요. 거기서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확인하는 거고 47번에 있는 다르다 틀리다 이거는 틀리지 않게 잘 쓰고 계시죠. 말을 할 때는 좀 틀리게 쓰더라도 글을 쓸 때는 대부분 틀리지 않게 잘 쓰고 계십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표현 중에 하나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 좋죠. 교육학 논술이라 그랬는데 교육학 얘기는 아직 하나도 하지 않고. 자, 18페이지에 82번을 보시면 개발과 발음상 구분이 되지 않는 개발이 있습니다. 우리 결제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개발은 조금 구분해서 씁니다. 자, 아이의 개발 보시면 개척하여 발전시킨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깨우쳐 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지능이나 정신을 깨우쳐서 열어준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내적 특성을 발달시킨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개발이 굉장히 넓은 의미입니다. 경제 개발, 지능 개발 할 때 둘 다 아이의 개발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여의의 개발이 있죠. 여의의 개발. 이게 좁은 의미입니다. 지능이나 정신을 깨우쳐 열어준다. 지능 개발, 소질 개발, 창의성 개발 이런 게 전부 다 그 여의의 개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고민스러운지 그쵸? 이상하죠. 그냥 아이의 개발로 통일해서 쓰면 되겠네. 그쵸?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접근 헷갈리면 아이의 개발로 쓰시는 게 좋은데 교육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여기에 민감하셔가지고 아이의 개발을 쓰면 맞거든요. 사실 맞는데도 인간이 무슨 경제냐, 인간이 산업이냐, 왜 자꾸 개발 이렇게 쓰느냐라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서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그 구분해서 쓰게 되시면 이제 그 지능이라든지 뭐 성격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인간이 가진 내적 특성을 발달시키고 발전시킨다라는 의미로 쓰실 때는 여의의 개발을 쓰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근데 그게 순간 헷갈린다. 아이의 개발로 쓰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평소에 알아두시면 어디 가서 잘난 척하기 좋은 맞춤법 표현들이 쭉 나와 있죠. 확인하시면 되고 자 바로 슝 넘기면 22페이지 논술 쓰기 노트라고 나와 있죠. 이게 짧은 글 쓰기 혹은 주제 쓰기 노트입니다. 우리가 화요일날 오후에 특강으로 연습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요건데요. 이걸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첫 주차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냐 하면 딴 게 아니고 저희가 교육학 공부를 하잖아요.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공부를 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셔도 그렇지만 기출문제에서 보통 약간 독자적인 주제가 한 4개 정도가 각각 나타나게 되고 그 4개의 주제를
각각의 독립된 단락으로 한 단락씩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 한 단락 한 단락이 정확하게 서술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좋은 그 점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큰 주제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건 맞는데 주제 연습은 후반에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급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그 한 단락 한 단락을 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그 논술 쓰는 게 중요하니까 매주 한 개씩 써야지. 그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접근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원래 이론 공부를 하시고 계시던 중에 공부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 단락 쓰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하반기에 뭐 서술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글쓰기에 굉장히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은데 일주일에 2개 정도씩 힘들면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한두 개 정도 꾸준히 쓰시면 좋고요. 해당 시기에 공부한 사항을 주제로 삼아서 처음에 쓰실 때는 가급적 교재를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부한 내용을 참고하지 않고 완결된 문장으로 쓴다. 개조식으로 키워드 정리하는 건 자기 자료 정리하시는 거고 단락 쓰기 연습이 아닙니다. 반드시 문장, 주어, 서술어가 명확하게 있는 문장으로 쓰셔야 합니다. 20분 안에 완성을 하자 그랬는데 20분 안에 완성하는 건 전체 그러니까 피드백 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처음에 글을 쓰실 때는 요 정도 분량의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단락 연습을 하시는 게 요 정도 분량이라서 분량이 잘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권장 드리는 건 제발 다른 노트 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쓰셨던 노트 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고생들이 쓰는 노트 있죠. 얇은 노트. 요새 그런 거 잘 안 쓰시죠. 다 다른 좋은 노트 쓰시는데 제발 그 얇은 노트 제발 두꺼운 거 하지 마시고 그 얇은 노트를 사셔도 절대 끝까지 채우지 못하니까 제발 근데 막 다들 이런 노트를 처음에 해서 쓰겠다며 노트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쓰시다가 스스로 느껴요. 다 못 쓰겠는데 그래서 다른 노트로 쓰세요. 거기에다가 막 교육학 논술을 뒤에 조그만하게 막 쓰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중고생들 용으로 나오는 그 노트. 왜냐하면 그게 분량 가늠하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노트 걷어보면 정말 다양한 판형의 노트들을 다 만날 수 있는데 제발 중고생 노트 다음에 하는 그걸 할까? 1월 달에 그 노트를 사드릴까?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노트에다가 노트 한 페이지를 기준으로 제발 한 페이지 하나만 쓰세요. 너무 노트 아깝다고 막 2개씩 쓰시는데 끝까지 못 쓴다고요. 그 노트 어차피.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한 페이지에 자 주제를 위에 쓰시고 내가 뭘 쓸 건지 주제를 쓰시고 그 밑에 6줄에서 8줄 사이로 한 단락 쓰기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요 정도 쓰시면 6줄에서 8줄 정도 나오겠죠. 자 연습하실 때 절대로 연필로 하지 않으십니다. 샤프는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검정색 펜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화이트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험이 그렇죠. 검정색 펜으로만 쓰고 화이트 쓸 수 없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실 때도 시험 기준으로 2줄 긋고 옆에 쓰시거나 위에 쓰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연습이 돼야 그게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아시고 가급적 생각을 미리 정리를 하셔서 깔끔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한 단락을 처음에 쓰실 때는 6분에서 7분 사이에 쓰시는 게 맞습니다. 6분에서 7분. 그리고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썼던 답안이랑 한 단락이랑 교재에 있는 내용이랑 비교해 보면서 정확한지 맞는지 어디가 틀린 부분은 없는지 읽어보면서 문장이 이상하진 않는지 피드백을 주는 활동을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끝나잖아요. 끝나면 뭐 10분 언저리에 끝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고칠 부분이 많고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원래 썼어야 했던 키워드가 거의 다 빠져 있으면 다시 한번 써야겠죠. 그래서 한번 쓰고 피드백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안 보고 써보는 것까지 포함해서 20분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이 활동 자체. 왜냐하면 한 단락 쓰는 거 6분에서 7분 사이에 쓸 수 있으니까. 쓰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왜냐하면 실제 답안에서도 실제 시험 보러 가셔도 한 단락은 6, 7분 안에 쓰셔야만 답안을 다 쓰실 수 있으니까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쌤들이 쓰시는 시간이 2개를 다 쓴다 그래도 한 30분? 길게 걸려야 40분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30분 정도 일주일에 매번 꼬박꼬박 투자하시는 건 후반부에 1시간 30분이랑 비교를 할 수 없이 그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하반기에 되면 글쓰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이론을 하나라도 더 외워야지 이걸 쓰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 시점에 저희가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잘 쓰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주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쉽게
쉽게 쓰시는 거. 그리고 꾸준히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 2월 공부하시면서 밀리는 거 없이 성실하게 복습하셨고, 그다음에 짧은 글 쓰기를 한 6개월 정도 정말 하나씩 쓰시더라도 한두 개를 한 개 쓰다가 두 개 쓰다가 이거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매주 빠지지 않고 6월까지 쓰신다 그러면 분명히 합격하실 거예요. 그 정도 성실함과 꾸준함이 있으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글쓰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쓰기 주제 예시라고 해서 1장 교육의 이해를 공부하시고 쓸 수 있는 주제들을 예시를 드린 겁니다. 반드시 이걸 쓰셔야 하는 게 아니고 쌤들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데 보통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별로 되게 고민을 해야 할 게 없다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서 한두 개 정도 마음에 드는 거,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쓰고 싶은 거 가지고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근데 졸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아니신가요? 좋습니다. 자, 저희는 보통 4시간 수업인데요. 1시간씩 끊어갑니다. 1시간씩 끊어가기 때문에 한 50분에서 1시간 수업하고 한 5분에서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만나도록 해요. 27분이네요. 35분쯤 만납시다.